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Well, it's important to remind the former president you're not running against Joe Biden, you're running against me. 해리스로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공격적이지 않았던 게 되게 의외였어요. 중간에 끼어들고 막 페이크 뉴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La Viva de Cuba. 쿠바. 제 마음의 고향 쿠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객들이 쿠바로 갈 때는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 약이 한 2, 3주 정도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공급이 좀 안 되던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이렇게 되면 거의 매 10년마다 새로운 팬데믹을 겪는 상황들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출신 방송인 한행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리아 벨랴코프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제가 한행운 씨 같은데요. 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혼자서 지었습니다. 이게 뭐 럭키,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도 따라온다는 말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에게도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한행운님. 네,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나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린 미국 대선 첫 TV 토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습니다. 미국인들이 TV를 가장 많이 본다는 동부 시간 9시,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은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였던 해리스의 부친까지 거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체로 해리스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It must end immediately, and the way it will end is we need a ceasefire deal and we need the hostages out. She hates Israel. She wouldn't even meet with Netanyahu when he went to Congress to make a very important speech. She refused to be there because she was at a sorority party. 요르단 남성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요르단 국경에서 총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아랍권 국가들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국민들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요르단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선거를 앞두고 이슬람주의 성향 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들은 서방에 의존하는 외교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평화협정 파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의 9개 지역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14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드론 공격으로 라멘스코예의 고층 아파트 건물이 최소 2채가 파손되고 46살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에 이르는 라멘스코예는 크렘린궁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번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 지역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과징금을 불복해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 EU 집행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같은 날 구글도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송을 앞두고 있어 결국 과징금을 내기 위해 사업 분할이나 매각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쟁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번 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러시아 사회에서 큰 파장으로 이제 가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 퍼지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영상이나 뭐 녹음 파일이나 막 그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제 이제 실감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이번 공격은 아마 공항 대상으로 공격이었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개 공격하는 데가 러시아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주요 공항 3군데에 딱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그 평가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항까지 못 가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오늘 손해가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확실하게 전쟁이 발발했을 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러시아 안에 그 드론이 공격하는 장소를 보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딘가에 드론을 쏴서 러시아 공격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드론의 전쟁으로 드론 전쟁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어쨌든 본토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신의 한 수다 아니면은 스스로 트랩에 걸었다 여러 가지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몇 주가 지난 느낌인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자체가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스키추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서방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왜 했는지 이유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평가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내에서 분위기라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분위기랑 너무 갈리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의 그 딱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게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프랑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치인이란 그들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요즘 정치 그리고 전쟁을 보며 다시 떠오른 말입니다.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국 대선 TV 토론은 정말 이례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입을 열까 관심받았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토론 직후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죠. 이번 대선 토론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W 주제는 초면입니다만입니다. Yet again, I said it at the beginning of this debate, you're going to hear a bunch of lies coming from this fellow. And that is another one. She's been there for 3.5 years. They've had 3.5 years to fix the border. They've had 3.5 years. Tragedy that we have some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who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use race to divide the American people. Bad things or a bad job, I fired them. They never fired one person.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If I were president, Russia would have never, ever.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네,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했고 그 직후에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단추고 그 다음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지금 과정. 첫 번째로는 그 해리스로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해리스 지금 대통령 후보는
경선을 정식으로 거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뒀어도 민주당 일각에서 그래도 짧지만 임시로라도 경선을 치러서 그래서 해리스와 다른 후보들 놓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후보를 뽑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네.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건너뛰고 이제 해리스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리스로 실질적으로 바뀌고 난 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바이든이 잃어버렸던 부분을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트럼프보다 지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바이든은 지지 안 하다가 해리스를 지지하게 됐냐 따져보면은 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여론조사에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김에 이번 토론에서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6월 27일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에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서로 막 서로 각자 자리에 갔죠. 근데 해리스가 직접 이제 트럼프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제 트럼프가 악수를 이제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는 꽤 키가 크고 그리고 해리스는 의외로 키가 작습니다. 157cm 정도 되는데 카메라가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TV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뭐 이 장면은 너무 인상이 깊었다기보다는 약간 인신공격, 뭐 사람의 성격에 대한 공격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의외로. 네, 의외로. 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 비해서는 되게 얌전해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이제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서 그 꺼내놨던 얘기들이나 뭐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해리스가 다시 잡아서 뭐 해결하는 이런 느낌이 돼서 되게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한테는 큰 기대를 안 걸고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해리스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물론 오바마나 뭐 미셸 오바마 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좀 이렇게 튼튼한 기본을 깔아놓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정 기자님, 그 TV 토론 이후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헤드라인도 참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두 사람의 목표치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트럼프에 맹종하는 지지자가 아닌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좀 보여주는 게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부통령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해리스를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토론 직전에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 30%가 해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알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리스의 목적은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각인시키는 거 이제 그게 됐겠죠.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미국 언론들 뭐 다른 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대체로 평가는 일단 해리스의 판정승 하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이 트럼프는 굉장히 생각보다 화력이 없었고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압박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공격을 잘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아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얌전했다는 말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 트럼프요? 그 사실 지난 6월 말에 바이든과 트럼프 붙었을 때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점잖아졌지 했는데 그 사실은 이유가 마이크를 꺼놨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해서 굉장히 좀 점잖고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아니다.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마이크를 켜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에서 뭐 노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끄도록 룰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얌전해진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진짜요?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이번 뭐 토론에서 사실은 정책별로 굉장히 그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슈별로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해리스, 트럼프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한
현안이 있고 이제 불리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현안이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그리고 이민, 특히 이제 불법 이민 문제, 이걸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고. She is Biden. The worst inflation we've ever had. A ho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made it so bad. Millions of people pouring into our country from prisons and jails,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re taking jobs that are occupied right now by African Americans and Hispanics and also unions. Unions are going to be affected very soon. 반대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절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또 공격 포인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The government and Donald Trump certainly should not be telling a woman what to do with her body. And our NATO allies are so thankful that you are no longer president.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해리스 쪽에서 나온 이제 대답이 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전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전공법을 쓰는 대신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 테니까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너 대통령 되면은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끝낼 건데?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답 없이 이제 회피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회피하는 부분은 이제 그 후보의 약한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부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후보자 토론에서 조금 예상 바뀌었다 뭐 싶은 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신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일단 러시아와 관련 정책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론을 유심히 봤는데 역시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3번 다 트럼프가 답을 피했어요. Do you want Ukraine to win this war? Do you believe it's in the U.S. best interest for Ukraine to win this war? Yes or no? I think it's... I wanted her to respond to something you said earlier, and now, please, I'll give you a minute.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는데 매번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스탑시키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The U.S. best interest to get this war finished and just get it done. All right. Negotiate a deal because we have to stop all of these human lives from being destroyed. 그걸 가지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 시작했는데 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상의 정상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또 예시로 Let me just tell you about world leaders. Viktor Orban, one of the most respected men, they call him a strong man. He's a tough person, smart. Prime Minister of Hungary. 그 굉장히 안 좋은 예시예요. 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그 사람을 예시로 드는 게 안 좋고 그래서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그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앞으로의 우크라이나가 꼭 이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쓰겠다라는 정책까지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토론회 전체 발언 시간을 보면 트럼프가 43분, 해리스가 37분간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5분 정도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공격하는 시간을 보니까 해리스가 17분 이상, 트럼프가 한 12분 이상 정도. 그래서 공격하는 시간은 또 해리스가 많았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은 여기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번에 그 숫자만 본다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더 많이 공격한 것처럼 돼버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이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서는 모든 계획을 짰는데 저쪽에서 이제 후보가 바뀌고 나니까 그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게다가 남성도 아닌 여성, 백인도 아닌 흑인, 아시아계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만들어놨던 준비해놨던 것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갈팡질팡한다 그랬는데 트럼프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다. Well,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remind the former president you're not running against Joe Biden, you're running against me.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그게 결국 뭐냐면은 미국에서 해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실 미국 연방 헌법에 구체적으로
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대신하는 걸로만 지금 적혀 있는 거지 네. 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역할 분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리스의 상황을 변호로 하자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 한 거는 자기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네. 부통령 사인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애매해졌어요. 역으로 이제 트럼프는 익숙한 상대니까 민주당으로 봤을 네, 네. 때는 공격 포인트가 많은 그거를 해리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집권할 때도 그랬고 오늘 발언 중에 몇 가지를 체크했더니 몇 개가 거짓이더라. 이번에도 팩트 체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토론 끝나자마자 언론에서. 이번에는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이제 거짓말로 지적된 게 트럼프가 이렇게 좀 부풀리는 걸 워낙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되고 나서 뭐 지금 해마다 뭐 2,100만 명인가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And when you look at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at are pouring into our country monthly, where it's, I believe, 21 million people, not the 15 that people say, and I think it's a lot higher than the 21. That's bigger than New York State. 거짓말을 생각해도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언론들이 아무리 늘리고 늘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치로 잡아봐도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불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를 수입해서 투표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이번 TV 토론에서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이민자 가족에서 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되게 책임감이 없는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미국인 된 상황에서 저도 이제 투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오시면은 그냥 날 위해 투표하지 말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발언을 뭐 백인 우월단체를 위한 발언이긴 하지만 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의 강점과 약점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리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대로서 굉장히 어려운 후보예요. 토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만 하고 있는 그것도 어이없는 숫자를 빼풀려서 막 거기에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해리스가 그게 그나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물론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년에 힐러리가 보여줬지만 From everything I see, has no respect for this person. Well, that's because he'd rather have a puppet as president of No the United puppet, States. no puppet. And it's pretty clear. You're the puppet. It's pretty clear you won't admit No, you're that the the puppet. Russians have engaged in cyber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그 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안전비였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는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소위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제 무당층 중도파 이런 분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해리스는 뭔가 굉장히 우클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증세 문제도 그렇고 브레이킹 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도 2016년, 2020년보다는 지금 약간 왼쪽의 발언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임신 중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과 다르게 좀 중간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오른쪽에 있다가 중간으로 조금씩 오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해리스가 그냥 거기 있거나 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표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뭐 해리스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 예상대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통치 철학을 발휘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는 우리 선생님. 네. 어느 주에 투표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캘리포니아를. 캘리포니아. 큰 영향이 없군요. 네. 경합주에 계셨으면 더 재밌었을 뻔했는데. 약간 누구 찍으실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갑자기 막. 네, 혹시 제3 후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이번 뭐 지난 10일 날 토론 자체는 좀 해리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약점, 이거 좀 아쉽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시위 운동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발언이 되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들었던 뭐 인권 침해나 아니면 전쟁 범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세대로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시위를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의 후보였을 때는 이제 이런 시위는 미국적이지 않다.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ll wrong. It's un-American.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시위도 있었고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또 옆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락 연설을 해리스가 어떻게 할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 디펜스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하는.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미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패러그래프 길이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 더 많은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해리스 같은 경우.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 그럼 오바마가 했던 대로 결국은 이란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서 중동에서 미국이 더 이전같이 그렇게 많이는 신경이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물밑에서 온갖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경합주 싸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혹은 선벨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회 자체보다는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경합주에서 벌어지는 광고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뭐 선거 자금법도 엄청나게 느슨하고 그리고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광고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토론회가 그 펜실베니아에서 열렸는데 거기 이제 경합주고요.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뭐 나머지는 2020년 선거랑 똑같다고 했을 때 이제 해리스가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얻어갖고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기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270명을 확보를 해서 270대 268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려면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세 개, 두 개긴 하지만 해리스고 트럼프고 절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데가 지금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런 걸 다 고려하니까 이번에 ABC에서도 토론회를 펜실베니아에서 열었고 펜실베니아 사시는 분들은 두 달 동안 상당히 광고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도 19개로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워낙 접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남은 그 갖고 있는 돈의 80%를 여기 다 쏟는다고 하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 쏟는데 그 돈이 뭐 7,800억 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유세차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K-pop 노래를 뭐 가사를 막 그렇게 개조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제가 유튜브 아직 미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많이 오기는 해요. 트럼프가 관련된 뭐 광고나 그런 거는 뭐 웅장함, 나는 대단하다, 나는 너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광고를 약간 해요. 슈퍼맨 이미지 뭐 이런 건가요? 네, 슈퍼히로의 이미지를 살려서 뭐 나는 아메리카를 살리겠다 이런 후보 라인 한 장 있잖아요.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반대로는 해리스가 약간 가족의 이미지를 많이 대시하는 것 같아요. The freedom not just to get by, but get ahead. The freedom to be safe from gun violence.
뭐 나는 너의 가족의 일부다. 나는 너의 가족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후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고들이 오면은 끝까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다 뭐 치약 광고인가 뭐 부동산 광고인가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후원한 광고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옵니다. 그렇구나. 지난 10일 토론 끝나자마자 해리스 캠프에서는 두 번째 더 가자라고 했고 트럼프 후보는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앞으로 뭐 디베이트도 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어드바이저가 된다면 해리스 혹은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해리스한테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하자면 트럼프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와 이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는 그렇다 치고 이민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다 이민자고 이민자로부터 지어진 나라다.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이 불법 이민에 대한 트럼프가 날리는 그런 페이크 뉴스를 계속 이렇게 깨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으려면은 막 말을 하지 않는 게 막말. 네,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는 발언, 뭐 인종차별주의가 같은 발언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새로운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마 보여줄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해리스는 사실상 법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데 조금만 더 무언가 조금 더 감동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호소력, 흡인력, 호소력 이런 게 약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방청객들한테 직접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유권자 혹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 뭐 요것도 이제 한번 좀 관전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중요하진 않지만. 예. 부통령 후보 토론도 은근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벤서 월즈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말을 잘해서. 알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토론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90분간의 혈투를 예고한 바 있었죠. 지금까지 마음먹지 못했던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네, 월드시사W의 즐거운 여행 시간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운님이 저희들을 어딘가로 데려갈 것 같은데 라비바 데 쿠바. 쿠바. 네. 말이 있는데요. 만세 쿠바라는 말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가족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친할머님이 60년대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분이셔가지고 제 마음의 고향 쿠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분 시작합니다. 네, 쿠바라는 곳은요, 이제 카리비아해에서의 하나의 섬인데요. 카리비아해라고 하면은 세 섬이 기억이 나는데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고 쿠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쿠바는 가장 큰 섬으로 뭐 여행객들이 쿠바로 갈 때는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뭐 주변에 보면은 빈티지의 카쇼에 간 듯한 차량이나 옛날 차량들, 옛날 차량들이나 이제 옛날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뭐 여행을 아니면 영화석으로 간 것 같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쿠바는 1960년에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잠시 미서 전쟁으로 인해 미국 영토가 되다가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혁명으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제 상황이 되게 악화가 되고 결국 미국은 쿠바에게 문을 닫았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쿠바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행객들이나 커피, 뭐 타바코
쌓고 뭐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높은 국가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쿠바가 한국 독립운동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제 임천택 선생님은 1922년에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하자마자 쿠바 안에 있는 일본 대사관들이 그래도 한국은 이제 일본의 땅이니까 일본 시민권을 빨리 이제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임천택 선생님은 이것을 반대하여 임시정부를 이제 쿠바에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인 문화, 한인 언어,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한국인임을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쿠바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로스 con frioles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밥과 콩인데요. 특히 검은 콩을 이제 죽처럼 만들어서 밥 위에다가 얹는 이런 음식입니다. 쿠바 독립운동 시대나 이제 혁명 시대에 경제가 되게 악화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이제 먹게 된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그 밥을 제일 잘 만든다고 생각을 세상에서 합니다. 최고의 요리사다. 네. 네. 저도 행우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 사실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네. 사실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한국 독립운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한국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한국의 독립운동은 쿠바에서도 전개되었고 그리고 그 전개를 하시던 분들이 결국 나중에 쿠바 혁명, 쿠바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 게 잘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이제 국시였던 그런 시절에 예, 쿠바 혁명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엮어갖고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외면을 했던 이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저도 아는 사람 중에 어느 날 친구들이랑 쿠바 여행 갔다가 쿠바의 매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쿠바에 이제 오늘 살면서 그래서 영화를 찍었는데 헤로니모라는 영화입니다. 쿠바 안에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영화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뭐 독립운동가 조상들도 있고 뭐 한국말을 계속 쓰려고 하는 노력과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2003년에 쿠바를 갔거든요. 진짜요? 네, 20 몇 년 전인데 월급을 이렇게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사실 쿠바여서 실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흥에 겹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나서 내가 이 모히또를 마시기 위해서 3년 이내 다시 온다고 했는데 20년이 흘러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는 수교가 돼서 수교가 돼서 그렇죠. 얼마 전에 갈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만이라도 미국 여권으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이제 2020년에 미국 여권을 그 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행운님과 함께 쿠바 여행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상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그러네요. 예. 네, 교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뭔가요? 일단 뭐 코로나19가 여름 유행이 있었으니까 좀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하고 또 요새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share information on those. 온열 질환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그런데 코로나는 일단 뭐 재유행이라고 해서 여러 기사를 저도 접하고 조금 겁나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 이제 여름 유행이 있을 거라고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 유행이 예상보다 좀 크게 오기는 했고 약이 한 2, 3주 정도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공급이 좀 안 되던 네. 시기가 있습니다. 8월 마지막 그 2주 정도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기가 더 고조되는 느낌을 받게 됐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의정 갈등 문제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19 유행에 이제 약도 없어? 의사도 없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삼중고가 드러난 상황이 돼서 실제로 작년 여름 유행보다 아주 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나 특히 고위험군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오히려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히려 코로나 한창일 때 환자 증가될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진 중에서도 걸렸는데 약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큰 주류에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생기고 그 안에 손자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입 문자가 최근에 오기 전에 올 여름에 말라리아에 대한 문자도 좀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말라리아 관련해서요? 네, 저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름에? 여름에 받았는데 네. 되게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아, 그래서 알람 네, 소리? 네. 알림 소리가 너무 커서 자다가 펄떡 일어나고 원래 엄청 더운 나라에만 그런 전염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엄청나게 더운 나라에만 저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말라리아 얘기를 하니까 약간 어떻게 된 거지?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한국은 말라리아에 가 계속 발생한 토착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토착국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라리아 생각하면 이제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 걸리면 뭐 한 10% 이상 사망하는 그 무서운 말라리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라도 이제 여름철에 이제 3일열 말라리아라 그래서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보다는 아주 뭐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는 말라리아가 거의 발생을 안 했었어요. 근데 안 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말라리아 발생했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먼저 유행했고 그러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약도 주고 물품도 주고 이러면서 좀 컨트롤이 좀 됐었는데 최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약을 이제 못 주고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못 하니까 북한에서 송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남한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계속 남한 내에서 계속 남쪽으로 좀 남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북에서만 발생한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한강 이남에서도 이제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 이남에 이제 서울 안에서는 양천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말라리아가 실제 발생하는 지역으로 올해부터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문자가 아마 그렇게 날라왔을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원이 대림동 영등포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 병원만 해도 올해 이제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 하고 강서구 거주하시는 분 두 분이나 다른 지역 여행용 없이 걸려서 이제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서울도 이제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경로로 걸리게 되나요? 3일열 말라리아는 이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을 때 이제 걸리는 건데 이제 다만 한국에서 걸릴 수 있는 모기의 특징 3일열 말라리아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제 뭐 잠복기 1, 2주 거쳐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간에 숨어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발병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하죠. 내가 뭐 경기도나 강원도 갔었는데 6개월 있다가 열나면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는 약간 이제 레이턴트 피리어드라 그래가지고 잠복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유 없이 고열이 계속 나는 경우는 이제 열 이런 거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상의에서 말라리아도 꼭 간별 진단에 넣어야 된다. 진단을 늦게 받아가지고 한 2, 3주 이상
늦어지게 되면 조금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실제로 오래 경험을 했었는데 말라리아가 열을 내는 원리가 적혈구를 깨트리면서 말라리아균이 확 퍼질 때 열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깨진 적혈구를 이제 씻어내는 데가 비장입니다. 비장. 근데 이제 비장이 너무 찌꺼기가 많이 오니까 비장이 못 버티고 비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터져버리는 그런 합병증이 아주 드물지만 발생했는데 저희 병원에 실제로 그런 환자가 내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비장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아주 중증 합병증도 3일날 말라리아에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후도 계속 변하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병들도 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병이 계절별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계절별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뭐 일본 내염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앞두니까 성묘도 하게 되면 가을철 뭐 3대 열성 질환 이렇게 잡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찌찌가무시,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 그다음에 한탄 바이러스에 생기는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그다음에 렙토스피라라는 이제 세균에 걸리는 렙토스피라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을철 3대 열성 질환인데 이게 대부분 야외에서 활동하다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추석 전후에 성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10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이제 감 따러 가도 감 따러 가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감염병 발생 위험이 4.7%로 올라간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와 또 모기 매개 감염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후 변화,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온난화 자체에서 이제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모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뭐 지금처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되면 전 세계 신경 안 쓰면 한국도 30년에서 50년 사이 야열대 기후 될 거다. 댕기열이 토착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모기들은 이제 숲이나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러면 동물이나 가축 주변에 사는데 그런 공간에 환경 파괴하면서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모기와 더 한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폐기물도 관련돼 있는데 이제 뭐 타이어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공사를 하다 갑자기 뭐 못해가지고 땅을 파놓고 그냥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쓰다 버린 타이어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버려 쌓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물이 고이니까 거기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라든지 댕기 일으키는 모기들의 완전히 이제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요새 모기 매개 질환이 확산되는데 환경 파괴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박쥐하고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이제 고향에 놀러 가고 이러면 그때나 좀 만나는 정도였지 도시에서 만나는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자꾸 환경 파괴하면서 이제 경관이 좋은 데다가 리조트 만들어내고 도시도 이제 그런데 뭐 친환경 도시라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산 주변에 도시도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만날 만한 기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박쥐 안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기회들이 늘어나니까 돌연변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수고통 감염병이 팬데믹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고요. 뭐 조류 인플루엔자만 하더라도 주로 조류에서만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고 특히 이제 뭐 오리라든지 그다음에 닭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데 이제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나오는 대변에 이제 바이러스가 섞여들었다가 떨어지면서 가축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리라든지 뭐 닭이 걸리면서 그게 사람한테 적응해서 생기는 팬데믹 대표적인 팬데믹 2009년에 신종플루도 이제 조류에서 대주로 갔다가 사람한테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해서 팬데믹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한번 난리를 쳤으니까 다음번 팬데믹의 주된 부분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보면 뭐 여름에 주사 맞아야 되는 건지는 일본 내염. 근데 그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그 일본 내염도 뭐 그 모기 서식하는 범위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기들도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고 도시화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보통 작은 집모기이기는 해서 원래 집에 사는 모기이기는 하지만 주로 가축들이 많은데 사는 모기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에 적응해서
이제 보일러실 같은 데서 그냥 뭐 겨울을 난다든지 예, 그리고 집에서 사는 그런 모기도 됐고요. 사실 그 모기가 생긴 걸로 뭔가 구분이 되고 좀 이런 이제 빨간 진모기여서 약간 빨간빛 띄고 조그만 모기입니다. 그래서 진모기여서 집에서 제일 많이 보는 모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색깔이 집에서 많이 보는 모기가 약간 빨간빛을 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빨간 진모기에 해당되거든요. 보통 이제 노란 모기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는 아직까지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곤 있고요. 두 번째는 댕기열의 매개가 되는 이제 순모기 계열들은 원래 이름 따라 숲에서 살던 모기인데요. 얘네들이 환경적으로 되게 잘하는 모기여서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웬만한 도시에서도 다 적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긴 걸로 구분이 안 되나요? 네, 순모기 계열들은 이제 조금 진모기보다는 좀 커요. 이제 얼룩무늬 모기라 그래서 그게 이제 말라리아 일으키는 모기인데 그건 이제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몸청 해당 부분에 이제 얼룩무늬가 져 있어서 그거를 보면 이제 말라리아 모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동남아시아에서 말라리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지방이라든지 시골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리지만 순모기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댕기열 같은 경우 이제 도시 내에서도 아주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이제 토착화됐습니다. 모기 많이 물렸는데 많이 무섭네요. 많이 물리는 편?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뭐 폭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뭐 비 많이 내리는 폭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작년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명 피해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일어나는 문제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폭우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강이 범람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육지에 원래 물이 고이지 않는데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기매개 질환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쥐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비에 씻기면서 되게 흩어지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한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쥐의 소변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농촌 지역이나 이제 보통 이런 데에 있는 쥐에서 나오는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주변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요.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 속에 있다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파고들면서 오기도 하는 그런 질환. 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수해를 이제 겪으면 그거를 이제 치우는 과정 중에서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염병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콜레라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콜레라 발생하는 지역은 폭우 왔다 홍수 났다 콜레라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치면서 그냥 강만 넘치는 게 아니라 정화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이 차면 넘치기 시작하니까 대변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식수를 오염시키고 그 식수를 먹었을 때 콜레라의 감염들이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폭우나 홍수 자체도 매우 감염병을 아주 약화시키는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요즘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들 뭐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하면 정말 없던 병도 생기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기후변화랑 오늘 전염병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공상과학 영화스럽기도 한 뭐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 이런 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대기적으로 풀려난다라든가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례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를 현재 시대에 그 바이러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에스키모인 한 명이 이제 사망했었던 것 같은데 동토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시체가 발견돼가지고 부검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확인했더니 스페인 독감에 걸려 있는 그 바이러스를 검출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발견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원시의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알면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전혀 여태까지는 몰랐던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가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전 세계적인 것까지는 제가 논의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국내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지금의 지구 온난화가 중간에 우리가 노력해서 스탑을 시키지 못한다면 30년, 5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가 될 거고 지금 아열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많은 모기매개 질환, 진드기매개 질환 이런 게 우리나라도 다 그냥 호발하는 국가가 될 거다.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예, 네. 끔찍한데.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냐면 지금 중국의 아열대 기후에 해당되는 기후에서 댕기열 발생하는 지역이 딱 선을 그으면 제주도 바로 밑이에요 지금. 예, 제주도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워지면 이제 올라가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댕기열도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황열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도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20세기에는 팬데믹 딱 2번 있었거든요. 큰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근데 네. 지금 21세기에 이미 코로나19 한 번 겪었고, 인플루엔자 2009년에 겪어서 10년 간격으로 이미 2번 겪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매 10년마다 새로운 팬데믹을 겪는 상황들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 그래서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의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코로나의 팬데믹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파괴랑 다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것은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거리 두기 하고, 그게 의사 입장에선 가장 안전한 일상의 방법인가요? 어떤 일상의 팁을 주시면 갑자기 너무 네,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뭐 네. 지금 뭐 이제 거리두기까지 할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일단은 아프면 쉰다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 아프면 쉰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어디 안 다니고 사람들 안 만나면 적어도 남한테 전파를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 한 3년 하니까 저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3년 딱 지나고 나서 그냥 엔데믹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 맞아요. 직장에서 코로나 걸려도 병가도 안 주는 상황 되고, 이런 검사도 오히려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아프면 쉬게 하는 거. 그래도 어떻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은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예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제 10월 1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독감은 또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10월부터요? 10월 11일부터 이제 동시,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동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접종 잘 해주시면 일단 겨울철에는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마 백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백신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백신이 지금의 코로나 병종에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할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4월 정도에 WHO가 올해 가을에 이제 뭐 북반구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거니까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원래 인플루엔자도 원래 그랬었어요. 코로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이든 인플루엔자 백신이든 간에 매년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을 해주셔야 그에 가장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어쨌든 매년 맞는 게 가장 좋다. 네, 코로나19. 교수님이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더 강력한 것들이 온다 경고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 날씨 특히 이제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금도 그 입장이 유지가 되시는 거죠? 예, 뭐 인간의 업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이제 뭐 생태학 하시는 뭐 최재성 교수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 변화들이 이제는 그게 다 대가로 돌아올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이수공통 감염병이라든지 모기매개 감염병 같은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는 시절이 올 거다. 우리가 이제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 세계가 폐허가 돼 있다든지 설국열차처럼 완전히 뭐 빙하기가 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의 상상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이런 부분들을 더 상상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만든 인류는 그런 위협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죠. 답은 보이는데 다들 못 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겁니다. 뭔가 아름다운 자연 같기도 하고. 어디예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사진인데. 구름과. 우리 진행자님께서 아름다운 사진 잘 안 갖고 오시네요. 어떻게 딱 간파를 하셨네요. 네. 사실은 기후 위기의 아주 현장입니다. 네, 이탈리아. 이게 어디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돌로미티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이내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진에 한 장을 보신 건데요. 이탈리아 환경단체 등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돌로미티 산맥에서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산 빙하 두께가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요, 하루에 7에서 10cm씩 줄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면 2040년경에는 아예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언젠가 가서 볼 수 있는 뭐 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네.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저기 돌로미티를 가봤었어요. 몇 년 전에. 정말요? 몇 년 전에 갔는데 네.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 야,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이탈리아에서 돌로미티의 고산지대의 빙하가 무너져가지고 그때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빙하가 녹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게 뉴스에 나왔다 그랬는데 2019년이었나 그때 제가 기사를 쓰느라고 빙하 장례식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 용어가 있어요. 빙하의 퇴각이라고 부르는데 빙하가 이제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은 여름철에 이렇게 줄어드는 걸 퇴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다시 복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점점 더 퇴각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때도 이제 스위스에서도 환경단체랑 같이 해서 진짜 장례식으로 그 빙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꽃 놓고 이러면서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아이슬란드인가에서도 이 빙하가 없어졌으니까 그 묘비명처럼 이렇게 동판 같은 거를 놓고 그러니까 내용이 아마 뭐 인류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빙하니가 이렇게 결국은 숨을 거뒀구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상징적인 예고 이제 뭐 알프스의 스키장들 다 문 닫는다. 그 다음에는 그 파키스탄이나 히말라야 산지 여기도 빙하가 너무너무 퇴각해 가버린다. 사실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도 그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올라간 건 아니고 멀리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이미 거기 현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위에 눈 모자 있는데 그거 잘 봐두라고 몇 년 뒤에 오면은 저거 언제 오면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저희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고 있지만 저희의 후손들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이미 없었다는 상황에서 살고 있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동물 멸종 같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약간 손자 세대 때 아마 꽃이 피고 나무가 피는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확 다가오는 표현인데요. 네, 교수님.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서 봐야 되겠다. 없어지기 전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몰려오는 감염병 위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혹사당해야 되나. 정말 실존적인 문제시네요. 나 집에 갈래 거의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르몰라다 산의 빙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한 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만년설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걱정하게 만드는 2주의 한 컷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